안녕하세요. 제37강입니다. 지난 시간에 무담보대출의 회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. 즉, 재산조사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존 처분 절차까지 보았습니다. 오늘은 그 이후 절차인 집행권원 절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행권원이란 강제 집행의 근거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지급명령,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든지 확정된 소송으로 인한 판결문이라든지 공정증서 등이 되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는 그 채권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함부로 임의로 사적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. 즉 자력구제가 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이러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강제집행의 근거 서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.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강제집행은 역시 대상물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가압류 가처분 등의 1차로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없거나 또 가압류 가처분 후 재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2차로 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즉 집행권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한다든지 재산 조회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. 즉 집행권원이 있는 사람은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출하라는 얘기죠. 그래서 만약에 제출하지 허위로 제출한다지 하면은 형사 처벌 대상도 됩니다. 또 재산조회 신청은 그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다 신청을 합니다. 즉 공공기관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.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 재산이 발견된다 그러면은 결국 그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동산, 부동산, 채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동산이나 부동산의 경우는 강제 경매를 하게 됩니다. 즉 강제 경매란 것은 결국 그 법원에 그 경매 신청을 해서 그 낙찰자가 생기게 되면은 그 낙찰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대금으로서 그 배당금을 분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본질은 매매입니다. 즉 낙찰자가 매수인이 되는 것이고 매매 대금이 낙찰 대금이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 경우 이제 권리 분석 하에 배당금이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배당금을 각각 수령하게 되면 종결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채권의 그 압류 및 추심 명령인 경우가 있고 압류 및 전부 명령인 경우가 있습니다. 채권자가 경합이 많을 때는 추심 명령을 신청하고 경합이 없고 단독일 경우는 전부 명령을 신청해서 독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이러한 것이 그 채권에 어떤 채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떤 이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또 채권자 같은 경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보통 진술 최고 신청을 해서 그러한 것을 이용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강제집행 시 또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압류 금지 대상이 있습니다. 즉 민사집행법 등의 관련 특별법에 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급여나 그 퇴직금의 경우에는 절반뿐이 할 수 없습니다. 2분의 1뿐이 못하고 전액을 할 수 없습니다. 또 급여도 185만 원 미만 185만 원까지만 그 이상은 그거까지만 됩니다. 안 됩니다. 이 185만 원은. 그리고 또 1개월간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적금은 그 압류 대상이 아니고 또 그 도산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그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은 그 채무자 재산에 대한 이 강제 집행이 중지나 금지되도록 돼 있어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압류 환가 배당이 이루어져서 채권이 전액 회수되면 종료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반드시 그 채권 전액 회수가 되지 않고 잔여 채권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잔여 채권이 남는 경우는 금융기관, 은행 등에서는 대손상각 후에 채권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대손상각이라는 것은 회계상 이 잔여 채권을 손실 처리해서 즉 비용 처리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 또 재무상태표 발환세 이 불건전 자산을 제외함으로 인해서 그 재무상태표를 건실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 대손 상각 후에 채권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. 이 소멸시효
그 해당이 되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채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. 이것은 이제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그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법원에 맞는 그런 취지에 두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상사 채권인 경우는 5년, 또 판결문 확정된 달로부터 이제 10년 이렇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기간 중에 혹시 그 소멸시효 기간이 그 도래가 그 임박하게 되면은 채권자는 청구나 압류, 가압류, 가처분, 또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인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됩니다. 소멸시효가 중단돼야지 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또 비용이 듭니다. 그래서 반드시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권리 행사를 계속 할 것인가 여부는 그 실익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. 즉 비용이 더 많이 회수 금액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은 굳이 이 소멸시효 중단의 실익이 없겠죠. 그래서 포기합니다. 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이제 채권이 소멸돼서 그 일생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. 이상으로 은행 등 그 금융기관에서의 그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에 있어서 채권 회수 과정을 큰 틀에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